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매일 참을 인자를 마음에 새기며 보살 같은 마음으로 살려다가 결국은 다 때려치우고 본래 성격대로 살기로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돈 버는 거 말고는 추억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라면 다 가보는 해외여행도 한 번 안 가보고 일만 하면서 살았으니 말 다 했죠. 저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냐고 걱정할 정도로 쉬지 않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것도 성격인 게 저는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는 항상 기본 2-3개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퇴근하면 집에 가기 바쁜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동료들이 회식이라도 한번 하자고 하면 참석하기 힘들었죠. 세영씨는 불금인데 또 설마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거야? 세영씨는 도대체 언제 쉬어?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아? 저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술 먹고 집에 누워있으면 뭐해요. 그 시간에 10,000원이라도 버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죠. 아유, 그래도 사람이 좀 쉬면서 해야지. 암튼 대단해. 난 세영씨처럼 살라고 하면 하루도 못 버틸 거야. 저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이 들었어요. 짬만 나면 나가서 돈 버는 게 일상인 사람이라 회사에서 퇴근하면 간단하게 저녁 먹고 저녁엔 식당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말에도 집에만 있기 지루해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러 다니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근해서 일만 하고 집에 가도 힘든데 어떻게 또 일하러 가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저에게는 일상이라 별로 힘들지 않다고 말하며 웃고 말았습니다. 더 이야기해봐야 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냐, 빚이 많냐 등등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만 듣게 되니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알아요. 동료들이 제 앞에서는 대단하다, 부지런하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지만 사실 제 뒤에서는 동료들끼리 저에 대해 좋지 않게 쑥덕거린다는 걸요. 제가 지나가다가 탕비실에서 사람들끼리 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주말에는 부동산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 있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려고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빚이 엄청 많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것도 매일 같은 것만 신고 다니잖아. 아휴, 저 나이에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보면 좀 안쓰럽다. 한창 좋을 땐데. 그때가 고작 20대 초반이었는데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저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당장 나가서 너희들이 뭘 한다고 떠드냐,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그 사람들 말은 다 사실이 아니고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 직장보다 연봉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공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영어음 공부를 한 게 도움이 됐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본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이직할 수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이직할 때 제 뒤에서 저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동료들이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기업 면접을 볼 생각을 했냐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동료들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전도 안 보이는 작은 회사에서 매일 상사들 커피나 타고 술자리나 따라다니면서 살 순 없잖아요. 제 말 한마디에 그 동료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마음대로 판단하며 떠들어댔듯 저도 제 생각을 마음대로 떠든 것 뿐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산 덕에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집도 사고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놀란 게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도대체 연애는 어떻게 했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와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났어요.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집을 보여주러 나갔다가 학원가 근처에 월세를 구하러 나온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 고시생이었어요. 남편은 체육 선생님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보증금이 너무 없어서 그 보증금에 맞춰서는 반지하랑 옥탑방밖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집을 보러 다녔는데 그때 남편과 둘이 나눈 대화들이 너무 좋아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말까지 일하러 나온 저에게 대단하다고 했고 저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남편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힘든 시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간 회사에 적응하면서도 남편을 챙겼어요. 남편은 저와 만난 지 2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본인의 꿈대로 체육 선생님이 됐어요. 첫 학교에 부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어려웠어요. 저 나름대로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이야기해서 남편네 집안이 많이 보수적이고 고지식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시골분들이라 고지식하다면 어디 내놔도 빠지질 않는데 친정부모님보다 연세도 젊으신 분들이 훨씬 더 고지식하더라고요. 결혼하고 깜짝 놀란 게 시댁은 아직도 여자 남자 밥을 따로 먹어요. 1년에 2번 명절 때마다 시아버지의 형님인 큰집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큰집이 포항이란 명절마다 기차표를 예매해서 온 가족이 내려가야 합니다. 명절이니 가족을 만나러 포항까지 가는 거야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몇십 년째 명절이면 같은 길을 가면서도 시부모님은 매번 명절마다 싸워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돈도 없어서 명절 보내기도 힘든데 내려갈 때마다 기차표에 형님들의 용돈에 애들 용돈까지 이게 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니까. 형님이랑 형수님이 매년 고생하시는데 동생으로서 그럼 그 정도도 못해? 아유, 말은 잘해요. 그렇게 동생 노릇 자식 노릇 잘하고 싶으면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냐. 젊어서도 사업 다 말아먹고 처자식 고생시키더니 늙어서도 어째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냐? 애들 앞에서 꼭 그렇게 돈돈 해야겠어? 애들 어릴 때야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그만 좀 해. 돈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나가서 좀 벌던가.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아이고, 젊어서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 나이 드니까 나가서 돈까지 벌어오라 하네. 당신이 고생하기는 뭘 했다 그래. 빚 때문에 허덕일 때도 집구석에서 놀기만 한 게. 어머, 이 인간 말하는 것 좀 봐. 나 아니었으면 아들 셋 대학까지 다 어떻게 보냈어. 그나마 내가 잘 키웠으니까 우리 애들이 저렇게 잘 큰 거지.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서로 존댓말을 하시고 어려서부터 한 번도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 놀라서 가슴까지 벌렁거렸어요. 서로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랑 손주들까지 있는 앞에서 저러실까 싶어서요. 그런데 저만 놀라서 어쩔 줄 모르지 다른 가족들은 익숙하다는 듯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익히 들어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젊어서 사업하시다 망하는 바람에 온 식구가 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가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빚을 갚느라 주변 친척들한테도 돈을 빌렸었대요. 그때부터 시부모님 두 분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더니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우셨대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나 아주버님들도 평생 고생을 달고 사신 거죠. 남편만 해도 임용고시 준비하면서도 새벽마다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면 생활비까지 보내드리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도움은 당연히 못 받았으니 아이들까지 있는데도 아직도 월세를 살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들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사는데 시부모님은 매일 싸우기만 하십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몇 시간씩 걸려 큰 집에 내려가면 잠깐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자연스럽게 여자들은 다 주방에 들어가고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 하루 종일 여자들이 해다주는 음식에 술을 마셨어요. 그런 집안은 드라마 속에서나 보았지 실제로 존재하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정도 제사를 지내는 집이다 보니 저는 애써 이해해보려고 해봤지만 주방에서 앉지도 못하고 내내 일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10시간 넘게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만 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도 나는 왜 앉아서 편하게 먹지를 못하는 건가? 내내 불만만 쌓였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불만이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삼형제 중 막내라 위로 아주버님 두 분에 손이 형님이 둘이에요. 형님들도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면 항상 신세한탄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명절 어떻게 보내냐고 물었더니 자기 집은 제사도 없고 식구들끼리만 보낸다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만 완전 사기 결혼 당했어. 저는 제사 지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놀라워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보고 컸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지내는 집은 처음 봤다니까요. 난 제사야 어차피 1년에 2번이니까 힘들어도 참고하겠는데 어머님 잔소리 하시는 거 진짜 들어도 적응이 안 돼. 아니,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만 집어먹고 다니면서 도대체 왜 맨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니? 제가 봐도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심하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사건건 간섭만 하고 다니셨습니다. 며느리 중 누구 하나 칼질을 하면 어디서 배웠길래 칼질을 그렇게 하냐, 친정에서 안 배웠냐로 시작해서 일일이 꼬투리를 잡았어요.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며느리들 뒤만 쫓아다니며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아까 보셨어요? 오늘 제가 들고 온 가방 보고는 딱 본인 스타일이라면서 자꾸 본인 어깨에 걸쳐보시는 거. 저 그거 이번 생일날 산 건데 또 달라는 거 아니겠죠? 에휴, 동서는 시어머니 성격 뻔히 알면서 시댁 올 때 새 가방을 들고 오면 어떡해. 어머님 저러시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저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들들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며느리들한테는 잔소리도 심하고 며느리들 물건까지 탐내시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들고 온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본인이 가져가려고 했어요. 저도 형님들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설마 어른이 그렇게 하실까 싶었는데요. 진짜더라고요. 너는 애가 둘인 애가 왜 그렇게 사치를 부리고 다니니? 아직도 월세다는 주제에 그 가방이 너한테 가당키나 해? 작은 형님이 가방을 주겠다는 말을 명절 끝날 때까지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골이 났는지 결국은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실제로 제 눈으로 보고 나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결혼 10주년이라 내가 사준 거야. 엄마도 필요하면 내가 사드릴 테니까 괜히 심술 부리지 마요. 진짜? 우리 아들이 나도 사줄 거야? 그럼 나는 저거보다 더 비싸고 좋은 걸로 사줘. 엄마는 높은 거 알지? 순간 저와 형님들 모두 동시에 눈이 마주쳤어요. 조금 전까지 월세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니만 그런 아들한테 더 비싼 가방을 사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어쩜 며느리들도 있는 앞에서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얄미워도 너무 얄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정도는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사람을 힘들게 들들 볶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볼 일이 있어서 근처에 오셨다가 잠깐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제 냉장고를 활짝 열고 안에 있는 걸 마음대로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새아가, 사돈 시골에 사신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어쩜 너희 집 냉장고에는 근한 시골 고추장이나 된장도 하나 없어? 어머, 이거 사골 아니야? 너희는 젊은 애들이 사골을 다 사고 그러니? 이 비싼 걸. 아, 그거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체질이 약해서 때때마다 직접 고아서 보내주시거든요. 너처럼 건강한 애가 이런 게 뭐가 필요하니? 이런 건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나 먹는 거야. 이거 내가 좀 가져간다? 친정부모님이 보내주신 사골뿐 아니라 반찬이랑 과일까지 싹 다 꺼내갔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그걸 다 왜 꺼내시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너희 둘 다 일하느라 집에도 없는데 이렇게 쌓아두면 뭐해. 괜히 다 썩어서 버리지. 우리가 좀 나눠가서 먹을 테니까 나 또 안 먹는 거 있으면 다 내놔봐.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사실 당황했어요. 보통 시어머니들이 아들 주라고 반찬 같은 거 해다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 냉장고를 털어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옷장이며 화장대까지 마음대로 만지시더니 뭐 가져갈 거 없나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막내, 너는 젊은 애가 취향이 왜 이러니? 가방이며 옷이며 명색이 공기업 다닌다는 애가 어쩜 다 시장에서 주워온 것 같은 것들만 있어. 너는 명품도 없니?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서 주워온 것 같다는 막말까지 하셨어요.
제가 워낙에 무력이 없어서 옷이나 가방 같은 걸 잘 안 사요. 명품 살 돈 있으면 그 돈 모아서 적금을 하나 더 들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여자는 자고로 어딜 나가도 품이 있고 고상해 보이는 맛이 있어야 돼. 우리 막내가 학교 선생인데 네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시어머니처럼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 입에서 고상, 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그제야 저는 이게 바로 시집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별의별 사람들을 다 상대하다 보니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할 수 있었죠. 어머님도 참, 제가 그렇게 한 푼 한 푼 안기 덕분에 제 나이에 이런 아파트도 있는 거잖아요. 저 얼마 전에 대출도 다 갚았어요. 그랬습니다. 남편과 제가 신혼집으로 사는 집은 바로 제 명의의 집이에요. 제가 3년 동안 부동산에서 일하면서 아름아름 들은 정보로 사게 된 저의 집입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은 그렇게 품위 있고 고상하게 사시느라 아직도 전세 사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안 하고 참았습니다. 했다가는 이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힐 게 뻔하니까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결혼하면서 집 좀 해왔다고 내 앞에서 생색내는 거니? 내 아들 정도면 여자가 그 정도 해오는 게 당연하지. 너도 알잖아. 우리 준아 명문대 나왔지. 인물 좋지. 직장 좋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거. 주변에서 우리 준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줄 선 여자가 한 트럭이었어. 또 저 소리였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인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똑같이 저 소리를 했어요. 주변에서 제 남편 소개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한 트럭인데 그중에 대학 교수 딸내미도 있고 대기원 임원 딸도 있다고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그런 소리 하실 때마다 저는 기분이 나빠요. 당연히 저야 남편을 사랑하지만 저도 어디 가서 빠지는 조건은 아닙니다. 대학이야 남편보다 좋은 대학을 나눈 건 아니지만 연봉도 제가 더 높고 재산도 제가 훨씬 많아요. 남편도 평생 전세만 살다가 저와 결혼하면서 아파트에 살아본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어머니께서 본인 아들만 잘났다고 우기시니 좀 듣기 싫더라고요. 제가 별 호응 없이 입을 삐죽거리고 있었더니 시어머니도 기분이 상했는지 눈을 흘기시고서는 우리 집에서 턴 물건들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제 길을 꺾으려고 하셨어요. 사실 형님들에게 이미 들은 게 있어서 저는 시어머니의 만행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을 다녀보신 적이 없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몇 년 하시다가 시아버지를 만나고 결혼하고 바로 아들 셋을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셋을 낳고 키우는 동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는 일을 안 하셨대요. 물론 시아버지가 워낙 권위적이고 고지식하셔서 시어머니가 돈 버는 일까지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자식 키우는 일이나 집안일은 온통 시어머니의 차지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 사회생활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세요. 저희 시댁 아주머님들이나 형님들 그리고 우리 집까지 모두 다 맞벌이에요. 애들 키우면서도 형님들이나 저나 계속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애도 봐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애까지 키우면서 다들 힘들게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며느리들을 아무 때나 오라가라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셋만 들어가 있는 단톡방도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바로 그 방에 초대하셨죠. 그 방은 거의 시어머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항상 시아버지 때문에 속상한 일 혹은 본인 친구들 자식들은 뭘 해줬다는 이야기였죠. 저와 형님들은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대충 매일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대충 네 라고만 대답하고 말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단톡방에 시어머니께서 웬 일정을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연달아 날짜만 3개가 찍혀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5월 19일 1시 30분, 5월 26일 2시, 6월 7일 1시. 내가 통 입맛이 없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무슨 검사를 해야 한다고 3일에 걸쳐서 병원에 와야 한다고 하네. 병원이 멀어서 혼자 가기 힘드니까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나 좀 데리고 가라. 순간 단톡방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며느리 셋 다 직장에 다니고 애들이 있는데 바로 다음 주부터 있는 병원 일정을 마음대로 통보하고 데리러 오라고 하셨으니까요. 저와 형님들만 있는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들은 도대체 시어머니께서 왜 또 저러시냐고 툴툴거렸어요. 저도 짜증이 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시작이다. 바빠 죽겠는데 왜 또 저러시는 거야?
5월 19일이면 바로 다음 주인데 지금 당장 돌아가면서 데리고 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무슨 회사가 놀이터도 아니고. 아무리 직장 생활을 안 해봤어도 그렇지 저런 이야기를 왜 며느리들한테 하는 거야? 뻔하죠. 어머님 생신 다가오잖아요. 며느리 하나하나 만나서 뭐 갖고 싶다, 뭐 필요하다 연설하시려고 그러죠. 그랬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시어머니께서 매년 당신 생일만 다가오면 며느리들을 만나서 뭐가 필요하네, 뭐가 갖고 싶네 이야기하신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은 병원 일정을 상의도 없이 마흔대로 통보하시면 어떡해요. 형님들 시간 되세요? 저는 생일이고 뭐고 간에 시어머니께서 멋대로 날짜와 시간을 잡아 통보하듯 메시지를 보낸 게 더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면서 어린 딸을 매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것도 마음 쓰여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저렇게 귀찮게 하시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착한 형님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단톡방에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알겠는데 회사에 급한 일정이 있어서 저는 다음 달까지 따로 휴가를 쓸 수는 없어요. 전 급하시면 준하 씨나 아주버님들께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형님들은 꽤 놀라시더라고요. 형님들도 불만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께 은근히 이야기하긴 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잘 안 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형님들 말대로 시어머니는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애들 직장생활 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대고 이런 쓸데없는 일까지 신경 쓰라고 할 수가 있니? 이런 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적잖이 당황하더니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퇴근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버럭 들렸어요. 얘 막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너밖에 모르니? 내가 병원 좀 같이 가자고 한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쁠 일이야?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학교에서 일하는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길래 우리 착한 막내가 나한테 화를 내?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된 게 자기 자식은 귀하디 귀하게 여기면서 남의 자식한테는 저렇게 몰상식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가장 쉬운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안 되니까 준하 씨한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어머님 아들들만 일하는 거 아니고 며느리들도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시간 안 되고 회사에 눈치 보이는 건 다 똑같다고요. 암튼 정 안 되면 제가 택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 사람 편하게 택시 타고 가세요. 그 전까지는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잘하려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의 말이나 요구사항이 항상 도를 지나치고 선을 넘다 보니 저도 더는 받아들일 수가 없더군요. 그냥 시어머니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편했어요. 제가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결혼하고 지난 10년 동안 시댁에 돈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와 남편이 시부모님을 도와드렸어요. 다른 형제들도 조금씩 생활비를 도와주시는데도 시어머니는 항상 돈이 없다고 하셨죠. 시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시긴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전혀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어머님도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런 이야기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신기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남편을 사랑해서 가족이 됐지만 생판 남이었던 사람들끼리 무작정 가족이라고 만나 생활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히나 시부모님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셋이니 키우느라 힘드셨던 건 알지만 저희 부모님이랑은 정말 달라요. 저희 부모님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세요. 그러던 중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댁에 20년 넘은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게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 있는 물건들이 다 그래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집도 지은 지 50년이나 지난 벽돌집인데다 텔레비전, 냉장고는 골동품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오래됐어요. 저희 친정이 원래 그래요. 검소함이 몸에 밴 집안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덕에 저도 알뜰한 게 몸에 배어서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좀 힘드셨는데 두 분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검소하게 알뜰하게 사시면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죠. 아버지는 몸으로 일해 땀을 흘리며 번 돈으로 무조건 부동산을 사셨습니다. 그래야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덕분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데도 여전히 아끼고 절약하면서 사세요. 알뜰하게 살던 버릇이 이미 몸에 배워서 바꾸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처럼 살기 위해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에어컨도 안 사시고 이 더위에 선풍기 하나 틀고 계시니 저는 속상해서 제가 에어컨을 한 대 사드렸습니다. 아이고, 선풍기면 되는데 무슨 에어컨을 사고 그랬어. 엄마는 에어컨 차가운 바람 싫어서 안 사는 거야. 정말 괜찮으니까 환불해. 엄마, 이 큰 집에 에어컨 하나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해. 엄마가 찬바람 싫어해서 무풍으로 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돈만 쓰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 좋으시면서도 자꾸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번만은 저도 고집을 피워서 에어컨을 사드렸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은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식 돈을 쉽게 흥청망청 쓰시는데 친정에는 에어컨 하나 사드리는 거 가지고도 됐다고 하시니 저는 억울해서라도 안 되겠다 싶어 더 좋은 신형 에어컨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침 시아버지 생신이라 오랜만에 시댁에 온 식구가 모여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며 형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작은 형님이 에어컨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친정에도 에어컨이 망가져서 하나 사드렸는데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인 것 같다고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과일을 가지러 주방에 들어오신 시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제가 친정에 에어컨을 사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막내 너 설마 친정에 에어컨 사드렸니? 내가 기가 막혀서 어디 감히 출가 외인이 친정에다가 돈을 써?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항상 하시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저에게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고작 에어컨 하나 가지고 저에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옆에 있던 형님들까지 놀라서 제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동서 능력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동서 능력이면 친정에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여자가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돈을 허투루 써. 그리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결혼한 유부녀가 그렇게 큰 돈을 마음대로 써도 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그거 아세요? 어머님이 사시는 이 집 명의도 제 명의인 거? 그 나이에 갈 데 없어서 며느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싫어도 다른 가족들을 봐서 애써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막말에 꾹꾹 참아뒀던 화가 펑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뭐?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집이 왜 네 집이야? 이 집 살 때 분명 우리 아들이 보태준 거라 그랬는데. 어머니야말로 본인 자식들이면서 뭘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들 애들 키우면서 살기도 빠듯하신데 몇천씩 되는 돈이 갑자기 어디서 구했겠어요? 어머님, 동서 말이 맞아요. 이 집 동서 명의로 된 집이에요. 그게 아버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아버님께서 공장 정리한 돈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 아버님 공장에 소송이 들어오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날리게 된 거예요. 집이고 공장이고 다 날려서 당장 갈 데도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동서 집으로 이사한 거예요. 동서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지만 사정이 있었어요. 자식들도 나중에 한 사실인데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이 거래처에 결제를 안 해준 게 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시아버지 공장이 사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여기저기 듣기는 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결국은 결제를 못 받은 거래처들이 손을 잡고 시아버지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공장도 매물로 내놓고 전세 보증금까지 빼야 할 형편이 된 겁니다. 일이 그렇게까지 커지고 나서야 시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공장이랑 보증금으로 대충 빚은 갚았는데 당장 시부모님 사실 집이 없다고요. 시아버지는 당신의 사정을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나서서 집으로 모시고 갈 줄 알았는데 아들들이 다들 머뭇거린 겁니다. 그럴만 하죠.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들이 다들 학을 떼고 싫어하는데 무작정 모시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은 남편이 산 집도 아니고 제 명의로 된 집이다 보니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서야 형님들에게 듣게 됐어요. 아버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그렇게까지 키우신 거래? 그래놓고 자식들한테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들들 결혼한다고 제대로 된 집 하나 사줄 생각도 없으면서 전세도 간신히 사는 아들들한테 이제는 얹혀 사시기까지 할 작정인가 봐요. 저는 그제야 시아버지 사정을 알게 됐어요. 형님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사람이 망해도 어쩜 그렇게까지 쫄딱 망할 수가 있는지. 공장에서 쓰시던 트럭까지 싹싹 다 팔아서 몽땅 빚을 갚는 데다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두 분은 힘들어도 어떻게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월세 보증금이라도 만들어보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니 그게 낫지 않냐고요. 형님들, 어머니 성격 모르세요? 본인 사정 생각 안 하시고 자식들이 월세 살라고 했다고 하면 난리 난리를 치실걸요. 저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형님들은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우리야 매번 동서한테만 너무 부담 주니까 미안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지. 우리가 정말 막내 동서한테 면목이 없다. 괜찮아요. 그런 시어머니랑 누가 살고 싶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차라리 내가 사는 집을 주고 말지. 진심이었습니다. 매번 시아버지는 돈으로 사고치시고 형님들이나 아주버님은 이런저런 핑계로 막내인 저희에게 떠넘기시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서로 뻔히 사정 아는데 도울 수 있는 일은 돕는 게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라면 정말 치가 떨려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니 그렇다 치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막말을 다 모으면 책 한 권은 될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최소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기로 한 겁니다. 죽어도 시어머니와는 같이 살기 싫으니까요. 형님들과 헤어지자마자 저는 곧장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고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형님들 만나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식구들 다 아는 얘기를 나한테 안 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우리 집 일 때문에 매일 당신한테 부담 주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 망했다는 말을 해. 이번엔 형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말 안 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제가 알 일이었어요. 형님들이 알게 되시면 당연히 저한테 이야기하실 테니까요. 형님 중 누구도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지 않을 테니 같은 며느리인 제가 모를 수가 없었죠.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아주버님들이 돈이 어딨다고 해결을 해. 애들 키우기도 빠듯한데. 마포에 있는 내 집 안 그래도 곧 있으면 전세 끝나니까 거기 전세 끝났는 대로 어머님 아버님 들어가서 사시라고 해. 저는 구구절절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괜히 서로 배려하려고 말을 빙빙 돌려봐야 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마포집 장인어른이 당신 앞으로 해주신 집이잖아. 거길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들어가서 사시라고 해. 장인어른이 알게 되시면 어쩌려고. 월세도 아니고 계속 전세 줬던 집이라 괜찮아. 그리고 이제는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뭐 어때. 어머님 아버님 지금 당장 계실 데도 없는데 나한테 그 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뭐.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집을 하나 증여해 주셨어요. 결혼 선물이라고요. 저도 제가 산 집이 있다 보니 아버지에게 집을 안 받겠다고 했었어요. 저한테 집 있는데 뭐하러 또 주세요. 마포 집은 아버지가 사신 집이니까 아버지가 전세 주시든 월세 주시든 하시면 되죠. 아이고, 이 아버지 공평한 사람이야. 너희 오빠 장가도 할 때도 똑같이 해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줘야지. 마포 집은 너 결혼하면 주려고 진작 사둔 집이니까 네가 전세를 주든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쓰든 알아서 해. 당시에는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에 못 이기는 척 집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마포집은 두기만 해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라 가지고만 있어도 이익이었거든요.
나중에 그 집은 제 자식을 주든 노후 자금으로 쓰든 하려고 전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급한 상황에 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위해 도와드렸습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공장을 정리했으니 이사하자고 하셨어요. 공장을 정리한 돈으로 집을 샀다며 둘러대고 마포 집으로 들어간 거죠. 당시에 가족 모두가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한 건 시아버지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젊어서도 사업 망해서 가족들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시켰는데 또 공장이 망한 걸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면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하셔서 당분간만 비밀로 하기로 한 거예요. 때가 되면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집이 아까워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너무 염치가 없으신 것 같아 화가 나 터트린 겁니다. 어이구 이 인간아. 그 나이에 할 짓이 없어서 또 사업을 말아먹어? 내가 쪽팔려서 할 말이 없다. 도대체 얼마나 날린 거야? 집이랑 공장까지 다 날린 거야? 아니, 공장이라고 매일 하면 할수록 적자인데 그럼 어떡해? 그래도 우리 며느리 하나는 잘 얻어서 이렇게 좋은 집까지 얻어서 살고 있는데 당신은 생각도 없이 왜 자꾸 애들을 괴롭혀? 당신이야말로 얼른 막내한테 사과해. 시어머니도 불쌍하긴 불쌍해요. 남편이라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매일 사고만 치고 수습할 줄은 모르니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사신 게 눈에 훤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연민도 아까웠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막말을 퍼부으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이게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내가 미쳤다고 돈 좀 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싸가지 없으니고는 저런 거한테 사과를 해. 그리고 며느리 집이면 엄연히 잘난 내 아들 집인 거지. 내가 우리 아들네 집 살면서 며느리 눈치를 왜 봐? 여자가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는 성질만 있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다 튀어나오더군요. 어머님이 몰라도 뭘 너무 모르시네요. 이 집이 왜 어머님 아들 집이에요? 엄연히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인데요.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집안에 가장이 따로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집이면 당연히 네 아들 집이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본인 이야기만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기회에 시어머니의 못된 말버릇을 고쳐도 고쳐야 할 것 같아 저도 최후의 방법을 썼습니다. 좋아요. 어머님은 잘난 아들들 있으시니까 앞으로 아들들한테 다 알아서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내일 바로 부동산에 가서 전세 들어올 사람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할 테니까.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아주버님들에게도 말했어요. 내일 바로 집 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그러자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나봐요. 어쩌자고 저에게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마포집 나오면 엄마 아버지 지금 당장 갈 데나 있어? 며느리들이 다들 어머니 싫다고 아무도 안 모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쩌라고 그래? 뭐야? 내가 싫어서 아무도 나를 안 모셔? 웃기고들 있네. 내가 내 아들들이랑 살겠다는데 지까지 것들이 뭐라고 나랑 사내만에 그래? 큰애야, 오늘부터 우리는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본인이 살자고 하면 아들들이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나 봐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하다 아들 이혼까지 시키려 그래? 애들 엄마가 어머니 모시고 살 바에 이혼해서 애들하고 나가서 산대.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괘씸하다며 울분을 토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나 막내 아들인 제 남편도 상황은 똑같았으니까요. 아무도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이구, 예편내가 그동안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래? 당장 막내한테 연락해서 빌어. 그래야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시아버지마저 시어머니의 속을 박박 긁자 화가 나다 못해 충격까지 받으신 시어머니는 그대로 알아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실을 좀 아셔야 해요. 그리고 며칠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누구한테 잘못하고 살았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그 일 있고 나서 혼자 많이 생각했다. 내가 막내, 너한테 잘못했어. 생각지도 못한 전화였습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어요. 시어머니라면 또 뻔뻔한 얼굴로 나타나서 집이 누구 집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집이면 내 아들 집인 거지. 싫으면 네가 내 아들하고 이혼해라. 이렇게 소리칠 줄 알았는데
웬일로 저에게 잘못했다며 사과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지금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고 아들들이고 제대로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고 사는 놈들인데 며느리인 네가 열심히 산 덕분에 내가 그 덕에 도움 많이 받았어. 너한테 지질이 궁상이라고 한 거, 그리고 친정에 에어컨 좀 사드렸다고 화낸 거,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살기가 힘들어서 괜히 스트레스를 너한테 풀었나 봐. 사과하신다는 분 목소리가 저보다도 훨씬 컸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신기했어요. 시어머니 성격에 본인이 한 말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제라도 아셨으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형님들이나 저나 착하니까 어머님 성격 받아들인 거지. 다른 며느리들 같으면 벌써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두고 도망갔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시원스레 이야기하신 것 같아도 끝을 얼버무리는 게 민망하고 창피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애써 시어머니께서 민망하실까봐 어울리지 않게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유,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내가 며느리들 떠받들어 보시면서 살 테니까 다들 기대해라. 시어머니는 마치 선전포고하듯 소리를 지르시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시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지른 만행을 시어머니께서 아시게 됐으니 시어머니의 권력은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권력을 이야기하신 대로 며느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주제도 안 되는 인간이 사업한다고 나대더니만 결국은 또 망해서 자식들 고생시켜. 앞으로 당신은 우리 집 가장 아니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앞으로 나는 제사 보이콧이야. 내가 평생 고생하면서 제사상 차렸으면 그만이지. 우리 며느리들까지 고생 안 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의 화가 시아버지에게 다 넘어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들에게 잘해주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잘 지키고 계세요. 덕분에 앞으로 명절엔 큰 집에 가지 않고 시댁에서 간소하게 우리끼리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차리고 설거지 했으니까 오늘은 남자들이 하는 거 어때요? 어머 동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하루는 쉬어야지. 아이고, 남자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괜히 일 두 번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자.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어머님 아들들 집에서는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여보, 어머님께 여보도 집안일 잘한다고 좀 보여드려. 뭐야? 너희들 설마 내 아들들 집에서 부려먹는 거니? 어머님, 또 아들들 편 드시는 거예요? 저랑 한 약속 잊으셨어요? 아휴, 까먹긴 내가 뭘 까먹어. 알았어. 거기 아들들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일어나서 설거지부터 해. 물론 어머님께서 옛날 분이다 보니 아직도 우여곡절은 있지만 나름 어머니께서 며느리들과 잘 지내보려고 하시는 행동만으로도 많은 발전이다 싶어요. 예전처럼 잔소리는 아직 좀 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막말은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노인 일자리 센터에 다니시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소소하게 일을 하러 다니시고 시아버지는 아시는 분 공장에서 경비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식들이 힘드시지 않냐고 물으면 오히려 좋다고 하세요. 나도 염치라는 게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며느리 집에 얹혀 살 순 없지. 열심히 일해서 월세 보증금이라도 벌 거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 막내 며느리 신세만 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열심히 벌어서 우리 손주 손녀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물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미워서 당장이라도 마포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지식하고 당실들만 아셨던 시부모님께서 저 정도로 변하신 것도 많은 변화라고 느끼거든요. 언제 또 달라지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시댁에 가도 힘들지 않아요.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겠죠? 여러분께서 아직 많이 부족한 며느리인 제가 잘하고 있다고 응원 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나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와 언니는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빠와 같이 셋이서 살았어요. 아빠는 우리 자매를 키우려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엄마가 없어서 놀림도 받았는데 워낙 언니와 아빠와 셋이 서로 의지하고 자라서 나중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똑똑하게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형철아, 나야. 내가 이번에도 미안한데 우리 지은이 대학 학비가... 아, 그래? 알겠다. 저번에 빌린 돈은 내가 월급 받으면 무조건 갚을게. 고맙다. 어떡하지? 당장 다음 주에 지은이 학비를 내야 하는데. 저는 아빠가 언니의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이렇게 여유롭게 자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가정 형편을 원망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동네에 있는 빵집에 취업했어요.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전문대라도 가려고 했는데 운이 좋게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 몇 년의 연애 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소개였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저는 다정하고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뭐라고? 시아버지는 제부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홀 시어머니야? 지영아, 언니는 조금 걱정돼. 그냥 노파심으로 말하는 건데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홀 시어머니는 자식들한테 많이 의지하더라고. 언니가 걱정하는 게 뭔지는 알아.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이미 몇 번을 봤는데 되게 괜찮으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인격적으로 선한 분이셔. 그리고 재혁 씨가 막내라서 아무래도 아주버님들께 더 의지하지 않을까? 야, 너 그건 모르는 거다? 삼형제라 그래도 아들이 꽤 있어서 다행이네. 아무튼 네가 짝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나는 네 친언니니까 걱정은 돼. 우리가 또 엄마가 없잖아. 내가 너 엄마 역할이라 그런 거지. 나도 언니 마음은 알아. 우리가 엄마가 없이 자랐으니까 시어머니를 더 잘 만나야 하잖아. 그래도 언니도 이미 재혁 씨 봐서 알겠지만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데? 비록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버님들만큼은 아니어도 사람이 선하고 성실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언니는 저에게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남편이 없이 혼자서 삼형제를 키웠다는 말에 노파심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느꼈지만 굉장히 선하신 분이셨어요. 아유, 우리 재혁이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쁘다고 칭찬하더니 진짜로 예쁘게 생겼네.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같아.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응? 아유, 어머님 부끄러워요. 그리고 재혁 씨도 잘생겼잖아요. 우와, 그런데 이 음식 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음식 때깔만 봐도 훌륭해요. 얼굴도 예쁜데 말도 예쁘게 하네. 우리 재혁이가 다른 복은 몰라도 아내 복은 타고났네. 음식은 그냥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것저것 했으니까 먹어봐요. 어머님,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제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 음식 소리가 별로인데 어머님한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재혁 씨가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랐다니 벌써 걱정이 되는걸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반찬 투정하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요. 자고로 남자는 아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야 해. 그냥 맛없어도 입 꾹 닫고 먹어야지. 그리고 반찬은 내가 매번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시어머니는 우리 친언니가 걱정한 것과 달리 마음씨가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물론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무려 셋이나 키운 분이라 강단은 있으셨죠. 자기 주장은 확실히 하지만 무례하지는 않은 분이셨어요. 엄마가 없이 자랐던 저라 시어머니의 화끈하면서 따뜻한 모습에 많이 끌렸습니다. 실제로 결혼 준비를 하며 우리 친정에서 제가 지원받은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빚을 갚고 뭐하고 하느라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애들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이렇게 곱고 예쁘고 착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다 하셨어요. 집은 제가 어떻게든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쪽에서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적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비록 반지하였지만 그래도 집을 얻어주신 게 어디예요? 심지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시어머니가 내주셨습니다. 지영아, 언니가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네가 나보다 결혼을 잘한 것 같아. 시어머니 인상도 좋으시고 언니가 이제 마음이 조금 놓인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 시어머니 진짜 좋은 분이라니까. 나 볼 때마다 칭찬도 얼마나 해주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도 내 엄마 역할하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어. 우리 아빠가 혼자 너랑 나 키우면서 고생 많았는데 드디어 마음 편해진 것 같더라. 나도 남편이랑 시댁이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아 참, 너 형님들은 어때? 원래 형제 집안은 며느리들끼리 신경전이 좀 있거든. 아직 얼굴을 별로 못 봐서 잘 모르겠어. 남편한테 듣기로는 두 분이 다 똑똑하다고 하던데.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거는 분명히 행운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친절하고 따뜻했던 것과 달리 형님들은 첫 만남부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학 동문이거든. 그래서 유독 공감이 잘 되니까 서로 친해. 또 마침 남편들이 둘 다 대기업이라 말하면 통하는 게 많아. 동서는 그런데 혹시 어디 대학 나왔어? 아, 형님. 저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어머, 대학을 안 나왔다고? 나랑 형님은 명문대 출신이라 대화 수준이 좀 높은데 동서가 괜찮을지 모르겠다. 혹시 나중에 소외감 든다고 뭐라 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우, 동서, 장난도 적당히 쳐야지. 아, 왜 그래? 장난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마.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사실 첫 만남에 저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장난이 아닌 게 눈에 보였어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대놓고 자기들은 명문대고 동문이라 틱나다고 선을 긋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결혼하면 막상 만날 일이 적어서 최대한 저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면 형님들도 마음을 열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그 생각은 제 오산이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형님들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두 분이 유난히 친한 것은 맞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따돌리거나 일부러 소외감을 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를 약간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서 불편했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나 같은 늙은이들도 해외여행을 다니더라. 나는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는 집안이 어려워서 일만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에 가보고 싶어. 거기도 영어를 쓰지? 영어 공부도 해야겠다. 어머님, 독일은 독일어를 쓰고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써요. 물론 영어도 세계 공용어라 쓰긴 하지만 해외라고 다 영어만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 영어만 잘하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가서 말도 안 통하면 어떡하지? 그냥 가지 말아야 하나? 간단한 인사랑 기본 표현만 익혀서 가면 되죠. 그것도 싫으시면 패키지로 가세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가면 쓰는 표현만 쓰니까 괜찮아요. 아유, 하긴 너희는 공부를 잘해서 쉽겠다. 요즘은 여자들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이 많아. 나도 우리 가게 단골들한테 우리 며느리는 명문대 나왔다고 자랑하잖니. 며느리들도 며느리 나름이죠. 저희도 뭐 막내 며느리는 대학 못 나왔잖아요. 저랑 형님이 명문대 출신이죠. 그래도 막내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니. 대학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 그냥 사람 됨됨이가 제일 우선이다. 사람은 심정을 곱게 써야 성공하는 거야. 어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어머니 섭섭해요. 오히려 요즘에 대학을 안 나오는 사람이 더 적어요. 너도 나도 일단 전문대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 저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슬그머니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있거나 부엌에서 요리하는 척을 하고는 했습니다.
형님들이 유독 본인들이 나온 대학에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때 별말 안 하고 넘어간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혼자 민망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딴청을 피우면 시어머니는 꼭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괜히 해외여행 얘기를 꺼내서 또 대학 얘기가 나오게 했네. 우리 막내 며느리도 똑똑한데 말이야. 대학이 다가 아닌데. 그렇지? 마음 상했다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 안 나온 거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죠.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생각하는 건데 내가 우리 막내한테 지원을 제일 적게 해줬거든. 아무래도 형들한테 먼저 투자하느라. 그런데 제일 여자 보는 눈은 좋은 것 같아. 아무튼 다음부터는 내가 더 말조심하마. 아유, 어머님, 저는 그냥 이런 순간만 참으면 되니까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해요. 제가 기가 센 형님들에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어머니는 늘 저를 감싸주셨어요. 남편이 저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래서 신혼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임신하면서 시작했어요. 동서 임신했다며. 나랑 둘째 동서는 아기 가지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동서는 한 번에 자연으로 임신이 됐다며? 부럽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그렇게 되나 봐. 형님은 초기에 유산했고 나는 아예 안 생겨서 인공수정을 시도했잖아. 그런데 동서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생기지? 신기하다. 혹시 모르니까 동서도 몸조심은 해. 네, 병원에서 제가 난소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나이도 젊고 그래서 운이 좋았나 봐요. 별일만 없으면 큰 문제 없이 출산할 수 있을 거래요. 지금 그러면 동서는 나랑 내 남편이 임신이 어려웠던 이유가 늙어서 그랬다는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누구 놀려?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 우리는 동서보다 늙어서 난소 안 좋아. 동서는 어려서 좋겠다? 우리도 만약 대학에서 죽어라 공부 안 했으면 빨리 아기 가질 수 있었을걸?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한 거예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형님들은 제가 한 번에 임신에 성공했던 게 그렇게 안 이꼬웠나 봐요.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저에게 유난히 공격적으로 대하곤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기를 낳고 시간이 흐르며 아이가 자라면서 더 심해졌어요. 공교롭게도 형님들의 자식들은 다 아들이었고 우리 부부의 아기는 성별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유일한 손녀라 예뻐하셨어요. 당신께서도 아들만 낳아서 유난히 우리 딸이 막내고 그러니까 예쁘셨나 봐요. 어머, 우리 지우는 벌써 걸어? 아직 돌도 안 됐는데 웬일이니? 엄마 닮아서 예쁘고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이렇게 빨리 걷는 아기는 내 주변에서 처음이네. 우리 아들들도 좀 늦게 걸었거든. 안 그래도 병원에서 지우가 유난히 발달이 좋대요. 저랑 남편은 그냥 지우가 건강하기만 하면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쑥쑥 자라주니까 너무 고맙죠. 원래 여자아이들이 어릴 때는 발달이 빨라. 그리고 지우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데? 내 주변에선 지우보다 훨씬 빨리 걷던 애들 많아. 맞아. 요즘 공원 가면 지우만한 애들 이미 뛰고 있더라.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이면 몰라도 딸이면 뭐 저 정도는 기본이지. 그러니?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 손자들도 저 개월수에 안 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손주들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이제 밥 먹게 준비하자. 우리 딸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매우 발달이 빨랐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적어도 안 클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발달은 해가 지나고 유치원에 가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단순히 몸의 발달이 빠른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은 지능적으로도 매우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오죽하면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유치원으로 불러서 갔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어머님, 지우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서 많이 똑똑해요.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영재 같은데 기관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아, 그래요?
선생님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 아빠랑 진지하게 상의해 볼게요. 어린이집 다닐 때도 똑똑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저희가 사정이 안 되어서 영어 유치원도 안 보냈거든요. 제가 경력이 10년이 넘어가는데 지우처럼 똑똑한 아이는 처음 봐요. 어머님, 저 다른 교사와 달리 빈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저 믿고 한 번만 검사를 받아보세요. 원장님도 지우가 남다르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 지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똑똑할 줄은 몰랐어요. 딸은 유치원에서 진지하게 선생님이 영재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할 정도로 똑똑했어요. 남편과 저는 딸이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이 조카들에게 공부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명절이나 집안의 행사가 있어서 모이면 조카들은 노는 것이 아니고 식탁에 앉아 학습지를 풀기 바빴습니다. 미리 선행학습을 해야 학교에서 진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더라. 지금 영어랑 수학이랑 국어 시키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과학도 시키려고. 요즘 애들은 미리 전과목 예습이 필수야. 알지? 아유, 그럼요. 우리처럼 엄마들이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많아야 애들도 적응을 잘하죠.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분명 뒤처져서 애도 엄마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체육이랑 미술, 그리고 악기도 하나씩은 해야 해요. 나 그래서 이번에 미술학원에 추가로 피아노도 시키려고. 아이 친구들 엄마 만나면 너도 나도 사교육에 진심이더라. 헉, 어머, 너희 장난 그만 치고 빨리 학습지 풀어! 그거 다 풀어야 놀 수 있어? 형님들은 조카들을 식탁에 앉혀두고 감시하기 바빴어요. 조카들은 울상이 되어 칭얼거리고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시켰죠.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저는 절대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공부는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카들이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못하는 쪽에 가까웠거든요. 저렇게까지 시키는데 반에서 두각을 보이지 않았으니 형님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아무튼 유치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남편과 얘기했어요. 우리 지우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아. 아이가 똑똑하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여보, 나는 우리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우리가 처음에 지우 낳았을 때 다른 것은 바라지도 말고 건강하기만 바랐던 거 기억나? 기억하지. 그래서 나도 선생님께 당신하고 상의한다고 했던 거야. 지우가 영재 판정을 받으면 우리야 좋겠지. 그런데 아이가 힘든 길을 갈까봐 무섭기도 해. 또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 듣기로는 영재는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게 좀... 우리가 나 혼자 외벌이로 돈을 버니까 내가 형들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좋게 봐주신 것은 너무 좋아. 그런데 일단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때는 또 평범한 수준이 될 수도 있잖아. 남편과 저는 아주 긴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결국 영재 검사는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영재로 판정이 되면 그때는 뭐라도 시켜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연락해서 나중으로 검사를 미루었어요. 그렇게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또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학교로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지우가 영재가 맞는 것 같다고 하셨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선생님들이 영재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남편과 저는 반신반의로 딸을 기관에 데려가서 검사했어요. 아이가 많이 똑똑해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 표 보이세요? 지우는 지금 상위 3%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언어 구사력도 그렇고 사고력과 창의력이 너무 월등해요. 이 정도면 영재가 맞고 아주 크게 될 아이라고 보여요. 기관에서 영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더욱 고민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자식이 똑똑하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으니 당연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이 모였을 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형님들은 이때부터 저를 티나게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래? 우리 손녀가 영재야? 텔레비전에서 영재들이 나오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 아주 가까이에 영재가 있었네. 심지어 2번째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아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너무 기쁘다.
처음에는 나중에 크면서 영재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넘겼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지우가 똑똑하다고 하셔서 감사해요. 저랑 남편은 지우가 그냥 건강하기만 바라서 지금 심정은 얼떨떨해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시키는 척하더니 동서 되게 웃기다. 알고 보면 집에서 지우 잠도 안 재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애들 학습지 풀게 할 때 지우는 혼자 인형놀이만 하는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네? 전혀 아니에요. 지금도 학원은 남들 다니는 영어학원 하나만 다니고 있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것저것 시키고 싶어도 오히려 못 시키고 있어요. 뒤에서 우리 몰래 좋은 거 시키지 말고 효과 본 거 있으면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그래. 가족인데 숨길 필요 없잖아? 그리고 지우는 확실히 서방님 머리 닮았나 보다. 아우, 장난이야. 왜들 그러니?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나는 우리 손주들이 똑똑하고 건강해서 너무 행복해. 자, 이제 공부 얘기는 하지 말고 즐거운 얘기를 하자. 제가 어쩌다 우리 지우가 영재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형님들은 너무 티가 나게 견제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에 모이면 조카들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학습지를 풀고 심지어 무슨 인터넷 강의까지 보느라 바빴어요. 당연히 표정은 죽상이었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댁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가, 너희 형님들한테는 비밀이다. 내가 우리 막내 아들만 생각하면 미안해서 그래. 형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느라 늘 뒷전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손녀한테라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지우 학원비 때문에 걱정이지? 내가 다 내줄게. 그러니까 지우 공부시켜라. 네? 어머님 진심이세요? 그러면 저랑 남편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될까요? 남편하고 얘기할 때도 계속 지우가 크면서 학원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고민이었거든요. 내가 식당을 이렇게 매일 나가는 이유가 뭐겠니?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살길 바라서 그런 거지. 우리 막내가 어려서부터 똑똑했는데 형들에 밀려서 크게 지원 못 해준 게 내 한이란다. 그러니까 너희 형님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알겠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남편하고 얘기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은 당신께서 모든 학원비를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아 남편의 외벌이로는 감당이 어려워서 대출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뜻 먼저 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이 사교육비를 내주신다고 했다고 하니까 남편도 매우 좋아했어요. 덕분에 딸은 영재들만 다니는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워낙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주시니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가게에 나가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안 해줘도 돼. 집에서 편하게 있지. 왜 굳이 나와서 힘들게 그러니? 내가 이런 거 바라고 지원해주는 거 아니잖아. 응? 아가, 집으로 가라. 어머님은 집에서도 며느리들 일하는 거 마음이 안 좋다고 하시고 이렇게 도우러 와도 안 좋다고 하시고 그럼 저는 심심해서 어떡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어머님하고 가까워져서 좋아요. 남의 집 귀한 딸들 힘들게 하는 거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나야 평생을 일하며 살았으니 괜찮지만 굳이 이렇게 안 도와줘서 우리 막내 며느리 마음씨 좋은 건 나도 알아. 어머님, 저도 어머님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손님 몇 분이세요? 3명이요? 3명이시면 이리로 와주세요. 어머님, 저 주문 받으러 갈게요. 바쁘다 바빠. 어머님은 실제로 며느리들에게 웬만하면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모여도 당신이 다 알아서 하셨고 식당에는 오는 것도 마다하셨습니다. 형님들은 그래서 어머님 가게에 왔던 것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결혼할 때 집도 한 채씩 해주시고 명절이나 행사 때도 어머님이 거의 혼자 모든 음식을 다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손주들을 워낙 예뻐하셔서 올 때마다 용돈도 두둑하게 주셨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모든 며느리에게 아들들 몰래 용돈을 주셨고 당신 아들들보다 며느리들을 더 챙기셨어요. 특히 엄마 없이 자란 저에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친정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걸로 백화점 가서 옷도 사입고 그래, 응? 이렇게 가게 일까지 도와줘서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 여기, 자, 이제 빨리 집에 가라. 어머님 안 돼요. 안 그래도 지우 학원비도 다 내주시면서 이렇게 저까지 어떻게 돈을 받아요? 저도 이런 거 바라고 돕는 거 아니니까 다시 가져가세요. 이러면 저 안 나와요? 아이고,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딸이 없어서 이제 지영이 너는 그냥 내 딸이야. 엄마가 딸한테 용돈도 못 주니? 섭섭하다. 제가 더 섭섭해요. 어머님 저번 주에도 형님들한테 용돈 주셨죠? 우리 며느리들 그만 챙기고 어머님이야말로 옷을 사 입으세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저랑 같이 쇼핑 가요. 항상 며느리들을 챙기게 바쁘셨던 시어머니는 막상 본인은 별로 욕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런 호강도 하네. 나는 항상 길거리를 걷다 보면 엄마랑 딸이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런데 지영이 너랑 다니니까 이제 그런 딸 가진 엄마들이 안 부러워. 저랑 이제 좋은 곳 많이 다녀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이번 명절은 제주도로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바람도 쐴 겸 같이 가요. 제주도? 그러고 보니 나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 나야 같이 가면 너무 좋지. 그런데 너희 형님들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반응 보고 결정하자. 형님들이 바쁘다고 하거나 싫은 티를 내면 우리 가족하고 가면 되는 거죠. 저는 어머님 모시고 가는 거 절대 힘들지 않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가게에 가서 일을 도우며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갈 생각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형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어머님과 가까워질수록 형님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제주도 얘기를 꺼내자 형님들은 저를 따로 불러내서 말씀하셨어요. 동서, 우리가 참고 참았는데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서 말할게. 동서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 그렇게 혼자 어머님 가게 일 돕는 것까진 알겠는데 여행은 뭐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는 어머님이 워낙 며느리들에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하자면 형님들은 가게 안 나오셔도 돼요. 어머님도 저 나오는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원하지 않는데 왜 굳이 나가? 나는 동서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요즘은 결혼하면 다 이 정도 지원은 기본이야. 우리 어머님이 특별히 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왜 혼자 나서서 그렇게 오바를 떨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없어서 그래? 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제가 아무리 엄마가 없어도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행 가기 싫으시면 안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대신 효도하겠다는데 왜 형님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딸 공부 잘한다고 기세 등등해서 그러는 거야? 영재가 뭐 그렇게 특별한 줄 알아? 그거 중학교 가면 말짱 도루묵 되는 경우 한두 번이게? 동서 지금 딸 때문에 콧대 높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나 본데 행동 똑바로 해. 네? 여기서 갑자기 우리 지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지우가 영재가 더 아니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야말로 형님들처럼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면서 공부시키고 싶지 않은데요? 뭐? 참나. 형님, 얘 말하는 거 봐요. 진짜 위아래도 없나? 이래서 고절은 안 된다니까요.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격 떨어져. 형님들도 수준이 높은 대화를 하는 건 아니던데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야? 제가 참으면 되는데 왜 자꾸 어머님하고 딸 얘기를 꺼내서 논점을 흐리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해.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면서 뭐가 그래 잘났다고 난리야? 됐어. 그래, 제주도는 동서 부부가 알아서 모시고 다녀와. 형님들과 대화하며 그동안 참았던 게 확 터졌어요. 그리고 결국 제주도는 우리 부부가 모시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그냥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워낙 바빠서 어쩔 수가 없다고 둘러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가는 제주도에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바다색이 어쩜 이렇게 맑고 깨끗하지?
나중에 시간 되면 첫째랑 둘째 가족들도 데리고 오자. 이번에는 시기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말이야. 그나저나 돌아갈 때 우리 며느리들 선물을 사가야겠어. 애들 돌보느라 바빠서 여행도 못 가잖니. 심지어 시어머니는 형님들에게 선물을 사서 가셨어요. 이렇게 며느리들을 위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형님들은 요즘은 기본으로 시댁에서 다 해준다고 하던데 아무리 제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한다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게 불만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심각하게 온 가족을 다 부르고 가족회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초기 치매라고 하더라. 어쩐지 얼마 전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더니 지금은 멀쩡하지만 나도 모르게 정신이 팔려서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헛소리를 하기도 해. 그래서 가게도 접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것은 무리 같다.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모시는 문제는 아들들끼리 상의하고 결정할게요.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엄마가 혼자 우리 아들 3명 키우고 지금도 손주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예요. 어머님은 당신께서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제주도를 다녀온 이후로 자꾸 이상 행동을 하시곤 하셨거든요. 자꾸 했던 말을 까먹으시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남편과 둘이 혹시 치매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로 바뀌었죠.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 이후 어머님 없이 자식들 부부만 모여서 얘기가 나왔어요. 형님들은 아주버님들이 앞에 있자 딱히 크게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을 누가 모실지 결정해야 하는데 혹시 의향 있는 집 있니? 우리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라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모실까? 막내는 집이 좁아서 힘들지 않아? 너희는 남는 방이 없잖아. 그렇지? 어머니 오시면 아마 거실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 그런데 형 괜찮겠어? 형수님 괜찮아요? 치매가 모시는 게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텔레비전만 봐도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긴 해요. 원래 병간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어때? 어머님하고 제일 친한 게 동서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당신에게 해준 게 많잖아. 우리도 많이 지원받았고 또 저번에 당신 친정빚도 대신 갚아주셨고.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렇게 치면 여기서 지원 안 받은 집이 있어? 저는 둘째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알고 봤더니 둘째 형님의 친정 빚을 대신 갚아주셨더라고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분명히 입을 꾹 닫고 모른 척하는 큰형님에게도 몰래 지원해 주셨을 거라는 사실을요. 분위기가 둘째 형님네가 모시는 분위기로 가자 둘째 형님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대화가 끝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님들은 또 저를 불러냈어요. 예상한 반응이라 덤덤하게 나갔더니 역시나 형님들은 대놓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왜 이렇게 얄미워? 거기서 어떻게 본인의 어머님 모시겠다고 말을 하나도 안 해? 왜? 막상 치매 걸린 어머님 모시는 건 힘드니?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아주버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모시는 건 둘째 형님이 하는 걸로 결정난 거 아니었나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 결정 안 났어. 제주도도 모시고 갔던 거는 동서잖아? 동서가 모셔야지 왜 내가 모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렇게 평소에 둘이 잘만 다니더니 막상 아프니까 무시하는 거야? 그래, 동서는 어차피 하는 것도 딱히 없잖아. 나랑 둘째 동서는 워낙 바빠서 어머님 모셔도 제대로 못 돌봐. 그러니까 치매 걸린 어머님은 동서가 모셔. 우리는 사실 너무 곱게 자라서 아픈 노인을 돌보는 거 적성에 안 맞아. 뭐라고요? 여기서 곱게 자란 게 왜 나와요? 그리고 형님들은 어머님께 지원을 그렇게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그러세요? 지금 우리 가르치는 거야? 누가 누굴 가르쳐? 고졸에 몸만 쓸 줄 알아서 하는 거라고는 어머님 가게 가서 돕는 게 전부잖아. 그럼 내가 지금 명문대까지 나왔는데 집에서 치매 노인을 모시라는 거야? 배운 게 없으면 조용히 하란 말이야.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형님네 친정 빚까지 갚아주셨는데 형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남편한테 말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거의 강제로 어머님을 모시게 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 막상 또 눈앞에서 들으니 속상했습니다.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치매 걸린 어머님을 무슨 원수처럼 취급하는 모습에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저런 모습을 보자 제가 어머님을 도저히 둘째 형님네 집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대놓고 싫어하는데 어머님이 같이 살면 어떤 취급을 당할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모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진짜 괜찮겠어? 엄마는 당신이 모신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당신은 며느리 중에 제일 살갑게 구는 건 맞잖아. 나는 당신에게 미안해서 먼저 모시자고 못했는데 정말 너무 고맙다. 우리 지우 학원비도 어머님이 내주시잖아. 어차피 가게도 곧 닫으실 거면 나도 하는 일 없으니까 내가 모실게. 나 친정엄마 없어서 외로웠던 거 알지? 어머님은 이제 내 친정엄마잖아. 우리가 모시자. 남편은 제가 어머님을 집에서 모신다고 하니까 고마워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내심 뿌듯했습니다. 물론 치매 노인을 집에서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을 본격적으로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주변에 수소문해서 대비하기 시작했죠. 이왕 모시는 거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살던 아파트도 처분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묘한 어머님을 앉혀놓고 저는 준비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관공서에 갔더니 치매 노인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아보고 이미 신청했어요. 저랑 같이 다녀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주변 병원도 몇 개나 알아봤고 또 노인을 위한 놀이활동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곳 다니는 건 제가 책임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혹시 가기 싫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저랑 같이 살면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끝내자 어머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에 저는 일부러 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입만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날 정도로 생생해요.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가, 지영아. 새아가 너무 고맙다. 너한테는 내가 면목이 없어. 이렇게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내 며느리라니. 에이, 우리 어머님 또 왜 이러실까? 저한테 이제 어머님은 친정엄마라고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치매 걸렸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벽에 똥칠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동안 저 결혼하고 예뻐해 주셨던 거 알아요. 그거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잖아요. 아가,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나 치매 아니란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는 애초에 치매 판정을 받은 적이 없어. 건강검진에서도 의사가 어쩜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멀쩡했단다. 네? 아니...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만 벌리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치매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어머님은 말 그대로 너무 멀쩡해 보이셨습니다. 놀란 저에게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을 꺼내셨어요. 아가,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며느리들과 아들들을 다 불러주겠니? 기니 할 말이 있단다. 아주 중요한 얘기야.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을 그날 밤 우리 집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집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보더니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휴, 저 노인이 지금 이걸 선물이라고 사온 거야? 센스가 어쩜 이렇게 구려? 나는 같이 제주도 가자는 소리에 기겁했잖아. 저 노인네를 데리고 내가 제주도에 왜 가? 미쳤어?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막내 쟤는 어머님 옆에 꼭 붙어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는 게 보여요. 얄미워 죽겠어. 이러다 저 노인의 병 걸리면 모른 척 하겠죠? 딱 보면 몰라. 요양원 보내자고 할걸? 재산 노리고 저러는 거 눈에 보이잖아. 노인네는 그것도 모르고 좋댄다. 그나저나 저번에 친정비 갚는다고 돈 받았다고 했지?
나도 친정 핑계대고 돈 받을까? 아이, 대충 둘러대고 돈 받아요. 나 그걸로 가방 샀잖아. 노인의 앞에서 눈물 조금 보이면 또 사람 좋은 척 열심히 하면서 돈 줄걸요? 우리야 뭐 물줄을 생각하면 되니까 좋지. 그 녹음에는 형님들이 시어머니를 흉보는 목소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형님들은 녹음본이 재생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아주버님들이 나서서 형님들을 안쳤어요. 녹음본이 끝나자 어머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뒷담화를 심하게 할 줄은 몰랐어. 그것도 내 집에서 내가 준 선물을 받고. 너희가 인간이냐? 그동안 친정 핑계로 나한테 돈 받아간 거 다 돌려내. 아들들 몰래 줬던 용돈도 다 내놔. 착한 막내 며느리가 날 버린다고? 오히려 치매 걸렸다고 동네방네 알아보고 다녔더라. 내가 살던 집 팔고 남은 재산은 모조리 다 막내 부부에게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첫째, 둘째 너희는 너희 마누라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있었냐? 전혀 몰랐어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저는 제 아내가 저럴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친정 빚은 핑계였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래? 나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아. 이혼하자. 난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해서 당신한테 돈 가져다 주고 있던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아주버님들은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둘째 아주버님은 배신감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이혼하자고 하셨죠. 형님들은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을 눈치챘는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어머님. 제발요. 여보,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저 말은 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그러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시끄럽다. 너희는 나도 나지만 우리 막내 며느리도 매번 무시했잖니.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막내가 오히려 나를 제일 잘 챙겨. 나는 이제 너희 얼굴도 보기 싫으니 그렇게 알아라. 이날 이후 시어머니는 실제로 형님들이 찾아오며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전화도 안 받으셨죠. 어머님이 집을 팔고 얻은 돈과 우리 집을 팔고 남은 돈을 합쳐 우리는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시어머니는 굳이 안 모셔도 된다고 했지만 이미 저한테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저는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고 있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고 첫째 아주버님은 별거에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수면 위로 드러나니 아주버님들은 시어머니에게 빌고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본인들 아내가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아가, 내가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빨리 와서 먹어봐. 제육도 먹고 싶다길래 그것도 했다. 또 먹고 싶은 거 없니?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 자꾸 저한테 잘해주니까 제가 어머니 옆에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있죠. 우리 밥 먹고 산책 가요. 어머님, 다음 주에는 식당 문 닫고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내가 그걸 어떻게 잊니? 벌써 친구들한테 딸하고 놀러 간다고 자랑도 했어. 아가, 항상 고맙다.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시어머니와 저는 지금 둘도 없는 친구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니까 오히려 우리 친정 아빠한테 본인이 더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우리 언니도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 사건 이후로 더욱 돈독해진 우리 시어머니와 저는 다음 주에는 여행을 둘이 가기로 했어요. 이제 슬슬 짐을 챙겨야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